인문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또 나이로 들어봐야 이제 칠순인데 삶의 의미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제가 채팅창에도 썼지만 주제넘는 일일 겁니다. 그렇지만 인사조직론을 공부하고 가르쳐 왔던 연구자로서 그냥 아는 데까지, 그리고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또 체험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 머릿속에 각인되어서 내 근육에도 다 스며들어 왔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 이건 이런 거로구나 하는 것을 저 나름대로 해석하게 되죠. 경제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경제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지금 나빠지고 있고 점점 시궁창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다시 제자리를 찾아올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겁니다.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잘못 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작해보죠. 제가 1시간 만에 끝내야 되는데 그렇게 노력해도 잘 안 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빨리 하죠. 히틀러를 선택한 힌덴브루크, 윤석열을 선택한 문재인이라고는 129강에서 작년 6월 17일 날 강의했는데요. 이렇게 나라가 추락하게 된 것은 문재인이 그 책임이 가장 크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죠.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이 강의를, 그 전에 어렴풋이는 알았지만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면서 정보를 수집해서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하면서 계속 강의를 해왔습니다. 결국 문재인의 책임이고 그것을 뒷받침한 사람은 조국, 임종석, 노영민, 이낙연 이런 사람들이었죠.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다시 돌아가서 129강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힌덴브루크가 히틀러를 선택하는 과정을 보면 거기도 온갖 거짓말들이 난무했습니다. 힌덴브루크는 80이 훨씬 넘은 사람이었고 히틀러를 총리로 지목하자, 임용하자, 그 다음에 죽었습니다. 힌덴브루크의 무덤은, 힌덴브루크는 국민적 영웅이었거든요. 1차 세계대전에 동부전선을 완전히 장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동부전선의 그 어려운 그 전투 환경 속에서 힌덴브루크의 리더십으로 인해서 결국은 동부전선이 튼튼하게 방어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힌덴브루크는 국민적 영웅이었어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물론 패배했지만, 전쟁은 패배했지만 끝나고 국민적 영웅으로서 은퇴하여 어딘가 하여튼 자기 고향은 아니고 어디에 살고 있다가 이제 노년을 보내고 있는데 대통령으로 우파 진영의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선거에 당선되고, 그리고 연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쏙싹 거려서 정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군인이 정치를 하는 바람에 정치를 제대로 이끌지 못했죠. 그래서 히틀러를 선택하게 됩니다. 다 거짓말이었죠. 문재인이 윤석열을 선택합니다. 윤석열의 간사함에 다 녹아떨어진 거죠. 조국도 거기에 속은 겁니다. 어떻게 속았느냐? 윤석열이 계속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문재인 충성, 충정. 문재인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한다. 문재인이 누구를 총애하고 있는지를 다 윤석열은 파악한 거죠. 그런 데는 촉이 밝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조국을 한국판 케네디가 되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를 싹싹 뿌렸습니다. 조국은 녹아난 거죠. 거짓말이 난무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거기에 다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재명을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청와대는 이재명 제거에 온 힘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것이 계속되고 있죠. 거짓말에서 시작되고
거짓말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사평가의 프레임워크를 이해해야 합니다. 말과 행동과 의사결정이 같은지를 조사해야 됩니다. 그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문재인이든 조국이든 윤석열이든 김건희든 말과 행동과 의사결정이 따로 놀아요. 문재인과 조국은 이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시차가 길어요. 이 타임 스팬이 길단 말이죠. 그런데 윤석열과 김건희는 이것이 짧아요. 그러니까 금방 들통이 나요. 그러니까 길면 이 앞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사결정 하더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심각하죠. 막스 베버는 그래서 열정, 책임감, 균형 감각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기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이런 것이 없으면 마음만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양 요소로 분석해서 16개의 영양 요소로 정리했습니다. 이 정리하는 기간이 꽤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꼭 이 책을 보시고 영양 진단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제가 이제 오프라인 워크숍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지원해서 이것의 진수가 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얘기하겠지만 저는 그 전기 문학을 좋아합니다. 자서전 또는 평전 이런 것을 쭉 읽으면서 이 사람이 어떤 영양 요소를 어떻게 발휘했다 하는 것을 유명한 사람들의 전기는 꼭 읽어봅니다. 그것이 아주 취미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이유로 저렇게 사회적 성취가 컸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 성취가 어떤 것인지는 그것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사회적 성취야 아니야. 이렇게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5만 원짜리야 아니면 10원짜리야.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10원짜리 가지고 계속 이렇게 시비 붙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나만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만 원짜리 적어도 1만 원짜리 이상은 돼야 이 시비 붙을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분별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세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자기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반드시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지평융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합의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뭐라고요? 상징을 만들어냅니다. 그 시대의 상징이 뭔가? 지금 이 시대의 상징은 뭐냐? 개혁입니다.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가 죽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오늘 할 책은 아니고 삶은 문제 해결이 연속이다. 칼 포퍼라는 정치 철학자죠. 정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원래 오스트리아 비인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이 눈이 나빠져 가지고 이게 눈을 수술해야 되는데 그래서 영국 오스트리아 비인에서 출생해 가지고 아버지가 아마 그 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한 1만 권이나 되는 그 시대에 그 1902년에 태어나서 1994년에 돌아가셨으니까 92세 돌아가신 분인데 칼 포퍼라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오스트리아 비인 대학에서 철학, 수학, 물리학, 심리학을 공부했어요. 과학 철학자가 된 거죠. 그래서 박사 학위를 비인 대학에서 받고 그다음에 30년서부터 36년까지 중학교 교사를 하다가 이제 나치가 오스트리아를 합병하고 점령했으니까 더 이상 유대인으로서 살아가기 어려워서 오스트리아를 떠나서 뉴질랜드로 피합니다. 뉴질랜드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46년에 돼서야 독일로 다시 돌아간 게 아니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영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영국에 가서 거기서 런던 정경대학에서 강의를 해왔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쓴 그 책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그 반증 가능성. 학문은 반드시 반증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반증 가능성. 반증 가능성이라는 과학적 발견의 논리라는 책을 썼죠. 이게 32살에 쓴 책인데 그것이 이제 굉장히 많은 논란을 일으켰죠. 학문은 반드시 반증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반증 가능성이 없으면 학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45년인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곧바로 쓴 게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책이죠. 아주 굉장히 이것으로 세계적인 유명세를 얻고 세계적인 학자의 길로, 과학 철학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나는 이렇게 훌륭한 인생을 살았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칼 포퍼가 노년에 다 은퇴하고 나서 자기 수필도 쓰고 또 초청받아서 강연도 하고 그 강연하고 자기가 쓴 글들을 모아서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라는 책이에요. 지금은 이 표제가 좀 갈려서 지금은 표제가 다른데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표제가 다른데 이 사람이 15개의 수필과 강연록을 합쳐서 15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3장과 3가지 꼭지가 저에게 감동적인 것이 있어서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라는 게 제 3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제 6장에 과거를 이해해야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이게 92년에 강의한 겁니다. 92년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이 감동을 받았던 이 칼 포퍼의 강의는 문제들과 사랑에 빠졌더니 어느 날 철학자가 되어 있더라 하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92년에, 그러니까 94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90살이 되었을 때 강의했던 이 노학자의 이것이 내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과 같이 삶이란 무엇인가? 삶과 죽음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산다는 게 무엇인지,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국힘당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예요. 물론 민주당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에는 아직도 친문 세력들이 수두룩 닭상으로 있습니다. 문제들과 사랑에 빠졌더니 어느 날 철학자가 되어 있더라. 이건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는 철학의 치읓자도 건드린 적이 없습니다. 경영학을 공부했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공부하는 이 경영학의 뿌리가 어딘지를 찾아가면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이 개념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어디서 출발한 것이냐, 이것의 근거가 뭐냐, 이것의 기초가 뭐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찾다 보면 반드시 철학으로 들어가요. 철학에 기초하지 않은 어떤 학문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우리는 철학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죠. 돌아버리는 거죠.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문제의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보다 더 먼저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심했던 것이 반드시 나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했었구나. 거기다가 조금 더 붙이면 됩니다. 나의 관점에서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까지 해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강의가 나는 저 자신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와서 이걸 들어주면 더 좋지만 안 들어줘도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한 50만 명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을 거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제 삶의 의미죠. 30년 후를 내다보고 이 강의를 시작하는 겁니다. 김두관의 언행이 요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